이런 질문들을 하기도 했었고, 네, 저도 비교적 많이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감독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만약에를 굉장히 좋아하죠. 만약에 그랬다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우리 가영이하고 우리 교환 배우님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오늘도 개봉했는데 역시 만약에 1000만 되면 어떡하다. 저희도 얘기했어요. 아닌데 내가 그래서 그런 상상도 하고 항상 근데 웬만하면은 긍정적인 만약에를 외치면 그런 게 있어요. 뇌가 듣는다고 이 뇌가 만약에 이렇게 돼서 거기 그냥 계속 듣고 있다가 이렇게 뇌가 그 행동을 실천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에너지의 만약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팀이 올해 연말에 진짜 긍정적인 만약에를 떠올리고 계시겠네요. 만약에 우리 올해 최고 흥행작 되면 어떡하지? 나 어떤 무대 인사 준비하지? 막 이런 이야기들 열심히 나누실 것 같기도 하고요. 영화 이야기로 차츰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께는 이 영화 엔딩에서 어떤 감흥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을지 굉장히 궁금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아마 세 분이 작업을 하시는 동안에 크게는 어떤 인생의 한 시기를 정리하던 나의 시간을 좀 떠올려보는 영화가 아니었을까, 그런 기분을 주는 작업이 아니었을까라는 예상도 해봤습니다. 그게 뭐 지나간 사랑의 순간일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내가 커리어적으로 가장 치열했던 어떤 시절에 대한 회고일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각각 어떤 시기를 가장 많이 떠올리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작업을 마친 지금은 내가 그 시기를 어떤 식으로 좀 놓아주었다라고 인식하고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정말 약간 여러 가지 변곡점들이 있었는데 그 시기를 많이 떠올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치열하게 연극하고 또 어떤 순간들에 이제 그걸 보내게 되고 다시 영화를 하고 또 입봉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을 좀 떠올렸고, 그리고 저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잘 안 풀렸던 그 시기가 많이 떠올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게 되었고, 그 시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가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멜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정원이가 은우를 처음 만났던 나이가 20대 초반대가 사실 많이 떠올려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마음도 많이 떠오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꼭 사랑뿐만이 아니더라도 사실 매 작품 저희가 시작하고 끝낼 때마다 거의 100명 가까이의 스태프분들과 만나고 헤어지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생각해보면 되게 저는 이별 같은 거에도 되게 미성숙하고 아직도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정도로 미성숙하구나, 아직도 이게 그렇게 저는 익숙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극 중에서 은호가 그런 코멘트를 많이 듣잖아요. 팔리지 않은 게임을 왜 만들어? 이거는 뭐 메이저하지 못해, 뭐 대중적이지 못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도 많이 듣는 얘기긴 하거든요. 뭐 시나리오를 제작사에게 보여드렸을 때, 그래서 그렇게 무수히 많은 은호만큼 많은 실패를 겪었고 지금도 사실 진행 중이죠. 네. 아마 그런 가짜 실패들, 네. 실패를 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다 어떻게든 쓰이게 되더라고요. 제작되지 못했던 시나리오도 그 씬을 가지고 와서 다른 영화에 사용한다든지 계속 진행 중인 것 같고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영화. 네. 가짜 실패라는 말은 무언가를 이뤄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말로 이 영화를 본 이후에는 우리가 생각하게 되기도 하죠. 맞아요. 돌이켜보면 그 실패들이 다 저한테 너무 좋은 소스들이고 지금도 꺼내서 쓰고 있거든요. 네.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문가영 배우 이야기 듣다가 생각했는데, 배우들이 정말 매 작품마다
같이 연기하는 상대 배우도 그렇고 본인이 연기해내는 캐릭터도 그렇고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정말 치열하고 뜨겁게 사랑했다가 이별을 겪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랑과 이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외롭지만은 않기를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하고요. 원작 영화를 익히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나아가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예요. 저도 그 팬 중에 한 명이기도 한데 원작에서도 세상의 모든 색을 잃어버렸다가 되찾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소파가 중요하게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리메이크 영화를 볼 때 느끼는 일말의 불안이 있잖아요. 내가 원작에서 좋아했던 것들이 이 영화에서 어떤 식으로 각색이 되었을까, 혹은 어떤 식으로 덧대어지고 삭제가 됐을까, 이런 부분들을 약간은 떨리는 마음으로 보게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만들어진 모든 리메이크 멜로 영화를 통틀어서 정말 가장 인상적으로 이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감독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보면 그 설정을 둘러싸고 너무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설정이기 때문에 그냥 이건 가지고 간다 라는 어떤 다짐이 처음에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걸로 좀 바꿔볼까 하다가 돌아온 선택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이번에 두 번째 작품이잖아요. 근데 저는 리메이크가 처음인데 그 진짜 저한테 스스로에게 리메이크란 무엇이지? 라는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왜 이거 이미 좋은 게 있는데 또 리메이크를 하는 걸까? 그리고 리메이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하나 제가 붙잡았던 거는 리메이크는 있잖아. 너무 좋아서 한다라는 거를 잊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봤을 때 내가 좋았던 거, 그건 갖고 가야겠다. 저는 뭐 연출자로서 엄청난 포부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어서 나는 그 영화를 정말 아주 정성스럽게, 그러니까 나는 너무 놀라운 연출을 해낼 거야 이런 욕심을 버리고 그 영화에서 정말 나한테 좋았던 게 뭐였지? 나한테 인상적이었던 건 뭐였지? 그걸 절대 잃지 말고 리메이크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자님이 좋아하셨던 거 저도 좋아해서 가지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지고 올 때는 좀 변주를 하고 싶었어요. 더 내가 생각하는 이 세계 안에서는 저는 소파도 더 근사한 거였으면 좋겠고, 왜냐면 가영이는 건축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하나 근사한 소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가난한 그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변주들이 있긴 했지만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 영화를 처음에 봤을 때 저도 원작이 엄청난 팬이거든요. 내가 너무 좋아했던 거 그거는 가지고 오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원작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감 같은 것일 거예요. 모든 좋은 영화가 있으니까 사실은 한 번 더 이 다른 버전을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이란 출발선을 잊지 않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배우분들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색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다라는 연출이 어떻게 해석이 되었을지가 궁금한데, 저는 이 타이밍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듯이 보였어요. 왜냐하면 게임상의 설정대로라면 두 분이 재회했을 때 어쩌면 색을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두 분이 만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공항에서 제대로 된 안녕을 나눈 이후에 편지를 읽을 때, 아버지의 편지를 읽을 때 다시 색이 돌아오는 설정이란 말이죠. 이것을 보시면서 이게 시각적으로도 중요한 설정이지만 뭔가 심정적으로 배우들의 연기의 해석과도 조금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각자 그 해석에 대한 생각들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었거든요. 그쵸. 우선 원작에서와 똑같이 이제 흑백과 컬러가 나오는데요. 마지막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쨌든 정원이와 은호 둘 다 모든 게 해소가 됐을 때 어떠한 그 꼭 마침표를 딱 찍은 게 아니라 사실 정원이와 은호는 서로를 미워하지 않잖아요. 사실 그 재회가 가능했던 것도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둘이 운 좋게 그런 기회를 나누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를 찾기도 하고 사실 본인 자기를 찾은 것 같은 느낌?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또 컬러가 찾아지지 않았다라는 해석을 했었어요. 타이밍을 분석해본 적은 없고 거기에 있어야 될 자리였던 것 같아요. 네, 감각적으로. 네, 만약에 만나자마자 색을 되찾으면 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쵸. 연출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좀 직관적인 경우들도 있기도 하잖아요. 첨언하실 내용이 혹시 있으세요? 저는 그들의 관계에는 아버지도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그러니까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그 한 가족, 그리고 한 집, 정원을 넘은 집을 찾아 헤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마무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컬러인 경우에 이 두 배우분의 얼굴과 모습들을 보는 즐거움도 각별하긴 하지만 사실 흑백 화면이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나 그 화면 속으로 들어갈 기회가 주어지는 환경이 또 요즘은 아니기도 하고 굉장히 시네마틱한 느낌을 주는 설정이라는 생각을 늘 하는데 두 배우분이 흑백 화면에 너무 굉장하게 어울리시더라고요. 그 흑백 장면들을 보는 재미와 기쁨도 좀 탁월한 영화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호와 정원의 만남을 생각해보면 항상 좀 이동수단이라는 점이 재미있죠. 첫 번째로는 고속버스에서 만났고 두 번째로 다시 만날 때는 비행기 안, 그리고 가장 처음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줄 때는 택시 안 이라는 이동수단을 타고 있다는 점이 재미있는데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막힌다는 점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점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는 산사태가 이들의 이동을 막고 그리고 비행기에서는 결항, 태풍의 상황이 이들의 발목을 묶어두게 되는데요. 감독님은 이 이동수단 그리고 뭔가 한 번씩 막히는 이 경로들에 어떤 해석을 싶으셨어요? 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동 수단과 어떤 사고같이, 마치 사랑이라는 게 사고처럼 벌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배우들이 정적일 때, 근데 그 주변이 이동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들을 좀 불러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와 더불어 날씨도 굉장히 큰 영향을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만날 때도 날이 굉장히 굳어서 또 산사태가 난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다 제외할 때도 태풍 때문에 또 결항이 된 거고, 그래서 날씨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날씨라는 건 여러분 그냥 뼈에, 몸에, 그 감각에 아예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이라고 하면 이미 우리가 빗소리가 들리고 그 비의 축축함과 여러 가지가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감각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영화의 무드라든가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해 준다고 생각을 했고, 더군다나 날씨, 사고 이런 것들은 마치 이들의 모든 것들이 약간 운명적인, 하늘이 뭔가 그런 일이 운명이어서 이런 느낌들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라고 저는 연출로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기억을 더듬어 볼 때 날씨를 많이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때 진짜 추웠지, 그때 진짜 비 많이 왔잖아, 이런 식의 항상 기억을 떠올릴 때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서 날씨에 대한 해석이 덧붙여 주신 설명이 더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각각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저는 문가영 배우가 연기한 정원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사려 깊은 사람이고 내 친구였다면 절대 평생 놓치지 않고 싶을 만큼의 어떤 매력을 가진 친구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화를 끝까지 볼 때까지 제가 이 캐릭터에게 일말의 마음 아픔이 남았던 이유는 큰 소리로 우는 장면이 하나도 없다 라는 점이었어요. 생각을 해보면 은호에게 안겨서 너 나 의심했구나 라고 올 때도 진짜 서러운 상황인데도 막 소리내서 꺾어보는 캐릭터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번호를 지우고 이제 정말 찾을 수 없는 사람이 은호가 되었을 때도 그 버스 안에서도 울음을 토하기보다는 좀 삼키는 게 너무 익숙한 사람의 눈물을 보여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게 이 캐릭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말해준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이게 문가영 배우의 캐릭터 해석일까 하는 부분 궁금했습니다. 우선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사실 그래요. 아무리 울고 싶어도 이렇게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원이를 사실은 계산적으로 이 아이는 참는 게 익숙한 아이이기 때문에 다 참겠다라는 계산을 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정원이가 울었던 장소들도 그 효과를 불러일으켜주기도 했고요. 버스 속이었고 야외였고, 사실 그건 모든 분들이 공감해 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장소가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문득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영화를 보시면서도 너무나 울고 싶은 분들이 그 정원이가 울듯이 극장에서도 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제가 사실 울 때 좀 잘 참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극장에서 분명히 정원의 마음을 대신해서 울어주실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한편으로 또 이 캐릭터에 대해 많은 걸 말해주는 것 중에 하나는 헤어짐을 결심하고 나가는 순간마저 사발면에 물을 부어놓고 나간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착한 캐릭터가 어디 있습니까? 저 같으면 집어 던지고 나갔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창문을 입고 나가죠. 버리는 거 드시라고. 한정을 파는 굉장히 인상적인 캐릭터인데 지금 우리처럼? 은호가 할 말이 좀 많은 것 같죠? 도경환 배우의 필모그래피를 생각해봤을 때 사실 정통 멜로로 소개할 수 있는 첫 번째 영화가 당도했다는 인상이 있는데 물론 멜로를 느슨하게 변주한 작품을 치자면 뭐 탈주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겠지만 그간 배우가 상대적으로 정통 멜로를 선호하지 않았다는 의심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배우 본인이 추구하는 톤 앤 매너의 멜로를 만나기까지 좀 기다렸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겠죠. 어느 쪽이세요? 오, 그 기다렸다기보다는 저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사랑을 한 꼬집 캐릭터에 넣거든요. 네, 뭐, 꿈의 제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제인 정호를 생각하는 마음도 사실 저한테는 메인 서사였고 제 캐릭터한테는 어쩌다 보니 만약에 일을 하게 되었어요. 멜로라서 선택한 게 아니라 문가영 씨와 김도영 감독님과 뭐 여러 요소들이 있었어요. 작품을 장르로 제가 접근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은데 관객으로서는 멜로를 굉장히 좋아하죠. 네. 그래서 무시 중에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나 보네요. 네. 멜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멜로를 기다렸거나 멜로니까 하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 문가영 배우님과 함께 협업해보고 싶은 마음. 네. 근데 다른 멜로에서도 너무 보고 싶던데요. 이 영화에서 은호가 이 동네 섹시가이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섹시가이뿐만 아니라 정말 멜로가이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두려워요. 멜로가이가 될까봐. 그러니까요. 질투나려고 그래요. 저 걱정입니다. 앞으로 또 이제 너무 바빠질까봐. 저 어떡하지? 만약에 멜로가이가 된다면 나 어떡하지? 라는 새로운 걱정을 또 추가하실 시기인 것 만약에 같아요. 멜로가 해야 된다면 노화를 할 수 있을까? 몰입 못 하시는 거 아니야? 제가 딱 이 주인공들의 나이대에 취업을 경험하던 세대였어요. 그래서 이 시기의 분위기를 너무너무 잘 기억하고 있는데 물론 이 둘의 이야기는 어느 시대에도 또 어느 나라에서도 통용되는 굉장히 보편적인 청춘 멜로의 서사이긴 하지만 2010년대 초반의 사회 분위기를 생각하면 정말 팍팍하던 시기거든요. 그때 88만 원 세대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왔고 노동시장이 엄청나게 경직되면서 3포 세대란 말이 처음 나오는 시기예요. 연애도 포기한다, 취업도 포기한다, 결혼도 포기한다까지. 그러니까 이 시기가 중요했던 이유는 청춘 세대를 막 희망적이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세대가 아니라 처음으로 좀 절망적인 세대로 보기 시작한 시대라는 배경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대 배경을 둘러싼 묘사에도 고민이 좀 있으셨겠어요? 뭐 많이 묘사되진 않았지만 사실 언급되고 있죠. 그 라디오의 뭐 소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그거는 저는 그 둘의 서사가 둘의 멜로가 딱 둘만 세상에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둘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요즘도 사실은 사랑하기 좀 어려운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 안에서도 어떻게든 사랑을 꽃피웠는데 그들이 결국 좌절하고 헤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화가 좀 3시간짜리로 만들 수 있다면 그런 묘사들을 많이 넣었을 것 같아요. 네. 3시간짜리 버전 너무 보고 싶네요. 문득 어떤 묘사들이 있을까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두 배우가 극중에서 주고받는 정말 많은 대사들이 있죠. 마음 안으로 엄청나게 파고들고 또 오래 기억하고 싶은 대사들이 유독 많은 작품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영화 끝나고 난 뒤에도 너는 진짜 잘 될 거야, 진짜 행복할 거야 라는
말이 엄청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말 자체는 사실 단순한 말인데 진짜 아끼는 상대방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의 말인 것 같았어요. 너가 정말 행복하고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말이라서요. 두 배우께는 각각 인상적인 대사가 어느 타이밍에 나온 대사였을지도 궁금하고, 그게 각본 상태에서 이 대사 정말 좋다라고 느끼는 것과 현장에서 실제로 내가 그 캐릭터가 되어서 발음할 때 의외로 이 대사가 내 마음에 오래 남네 싶은 대사에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각각 어떤 대사들 꼽아주시겠어요? 저희 영화는 참 신기하게도 교현 오빠가 그 이야기도 나눴었는데 사실 매일매일 그 생각나는 장면이나 대사가 바뀌어요. 근데 저는 연재해드릴 생각입니다. 맞아요. 어디에 언제하실 거죠? 근데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그 두 가지 질문에 같은 대사이기도 한데요. 그 호치민에서 이제 만약의 대사를 주고 받다가 정원이가 이제 은호에게 그 대사를 합니다. 그 우리가 헤어진 이유는 치사하게 선풍기 너 혼자만 쐬서 헤어졌다는 대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앞부분에 은호와 대사를 할 때 되게 텍스트로는 아 이때가 정말 슬프겠다. 근데 막상 이미 울고 있는데도 그 대사를 했을 때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면 시간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어떻게 보면 그게 그때의 정원이가 서러웠던 한 포인트이자 동시에 은호를 달래주려고 또 하려고 하는 그 약간의 가벼움과, 그리고 사실 그렇게 대사를 하고 둘이 웃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저는 슬퍼가지고 그 대사가 떠오르네요. 제 대사 얘기해 줄 줄 아시는데 서로 장난이고 저도 근데 또 떠오르는 명대사들이 많고 하지만 사실 저는 지문들, 그러니까 문가영 씨와 도영 감독님이 그 지문들이 있잖아요. 그뭐 은호와 정원 어떻게 한다 어떻게 된다는데 감독님이 그걸 채워가는 방법도 너무 좋았고, 또 이제 그 프레임 안에서 가영 씨가 그 지문을 채워가는 모습들, 그 몸의 언어들이 저한테 많은 그 은호에 대한 힌트를 줬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함께 그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몽타주들, 근데 뭐 한 문장으로 이렇게 어디를 가 은호와 정원이 뭐 이동 중이다, 뭐 이런 딱 한 문장 한 문장 있는 몽타주들도 정원 역할을 했던 문가영 배우가 너무 은호로서 존재할 수 있게 이렇게 움직임이 곧 대사였다라는 기분이 들 정도에서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오빠 그 대사 좋아하잖아요. 오빠한테 반말하지 마. 팬이죠. 너무 좋아합니다. 그 대사 오빠한테 반말하지 마. 네. 영화 다 보신 경영이죠. 저는 반말하지 마. 방영 있었어요. 감독님도 기억하는 대사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네. 저는 그 술 먹고 둘이 막 침대에서 놀고 그럴 때 탈출했을 때. 가영이가 강민재 개새끼가 지금 떠오르네요. 되게 좋아하는 대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배우가 시원하게 발음해주는 맛이 또 있거든요. 네, 그런 대사들 기억에 남으신 선풍기 장면은 사실 저 진짜 서러웠어요. 그러니까 그 좁은 단칸방에서 에어컨도 없는 그 여름에 더울까봐 선풍기 머리를 돌려준다는 게 사실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지만 쐬려고 이제 선풍기 머리를 돌려버리는 그 야박함에 제가 잠깐 구경 배우를 좀 미워할 뻔했고요. 그리고 대사도 너무 얄미운 대사가 있잖아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그랬더니 그럼 참지 마라고 하는, 네, 정말 약간 멀어질 뻔했는데요. 그 대사에서. 근데 어쨌든 구경 배우 사랑합니다. 네. 마음껏 이렇게 해주세요. 모든 작품이 사실은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특히 멜로는 상대 배우와의 호흡에 정말 전적으로 의존을 해야만 가능한 장르 같다는 생각도 해요. 상대 배우를 가장 크게 좀 믿고 의지했던 순간이 언제일까 두 배우의 기억을 좀 파헤쳐보고 싶은데요. 그리고 은호와 정원의 캐릭터가 내가 만든 것도 있지만 서로 덕분에 만들어진, 아까 몸의 언어라고 구경 배우가 표현해주셨던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각 어떤 지점들일까요? 전 근데 딱 크게 어떤
순간이나 때를 고르긴 정말 힘들고요. 촬영 내내 교환 오빠에게 의지를 한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진짜 몇 시간 내내 교환 선배에 대한 칭찬과 찬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실 맞아요. 그 정원이의 역할이 예뻐 보이는 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멜로 작품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하면서도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정원이가 예뻐 보이는 건 사실 상대방이 그렇게 봐줬기 때문에 관객분들이 그 시선을 빌려서 그 인물을 바라봐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원이가 예뻐 보이고 안쓰러워 보이고 이런 건 사실 정말 은호가 채워준 그 시선과 그런 것들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건 바로 잡고 가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문가영 배우가 예쁘기 때문이에요. 이 얼굴을 보고 저희가 어떻게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 배우가 봐주는 어떤 시선, 같이 만들어간 호흡 덕분에 더 예쁘고 더 안쓰러워 보인 건 확실하죠. 구경 배우 어떤 이야기 또 해주시겠어요? 오늘 저도 그 생각했었어요. 이 멜로 드라마야 멜로 정말 1인 2역을 하는 거구나. 그 가영 씨의 정원 씨의 가영이. 그래서 제가 출연하지 않아도 가영 씨가 저를 제 배 은호를 연기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것은 그 촬영 초반에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버스 씬이죠. 버스 486-1 봉천 486-1이라고 이제 농담인데 웃으셔도 돼요. 네, 가영 씨가 이제 버스 안에서 이제 감정신이 있는데 그 클립을 먼저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 장면에서조차도 둘의 관계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은호를 함께 연기하고 계신 느낌이 있어서 와 이게 서로가 1인 역하듯이 서로를 채워주겠다. 그래서 혹시 나는 과연 그런 존재인가? 라고 질문을 했는데 좋은 사람. 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네. 근데 되게 인상적인 표현이에요. 서로가 1인 2역을 연기하면서 내가 화면에 보이지 않는 순간까지 나의 역할까지 상대 배우가 연기해주고 있다는 표현은 멜로 영화를 찍은 상대 배우에게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감사 표현인 것 같은데요. 정말 저 특한물 중에 가장 아주 섬세하고 밀도 있는 연기를 해야 되는 게 멜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또 한편의 멜로를 같이 하신 이재훈 배우가 또 서운해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그 재훈 씨도 좋아해요. 하지만 지금의 사랑에 충실하는 것이. 네, 그렇죠. 지금의 사랑이 언제나 가장 중요합니다. 연출에 있어서 제가 또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점이 햇빛의 활용이었어요. 이 영화는 흑백의 장면이든 아니면 컬러의 장면이든 햇빛이 화면 안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이 굉장히 각별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그 사이비라고 정원을 부르게 되는 바닷가에서 자기들만의 어떤 기도를 드리는 에리노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장면 녹색광선이네 라고 생각하셨을 만한 그 바닷가 장면에서도 사실 해가 쫙 하고 들어오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는데 손바닥만한 햇빛을 가진 정원이에게 이거 너 다 가져가면서 햇빛을 보여주는 것도 은호인데 나중에는 자기 게임 좀 하겠다고 커튼을 또 치사하게 닫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어쨌든 그리고 마지막에 두 사람이 재회했을 때도 아마도 해가 떠오르는 풍경인 것 같죠. 흑백으로 보았지만 그때도 처음에 두 사람이 바닷가에 앉았을 때처럼 쫙 햇빛이 두 사람을 감싸는 듯한 어떤 연출을 상상하게 하는데요. 이 햇빛과 관련해서 들려주실 얘기가 있을까요? 뭐 보신 대로 햇빛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였지만 특히 어떤 정원이가 고시원에서 마주하는 햇빛은 정말 가난함을 좀 고단함과 가난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반지하에 살거나 너무 팍팍한 데 살게 되면 그렇게 그러니까 빛이 어디에나 있는데 매번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랑도 사실 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매번 느끼거나 누군가와 깊이 사랑에 빠지거나 그러지 못하는 것처럼 햇빛도 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햇빛은 늘 나가면 언제나 야외에 있지만 그거를 막 누릴 만한 여유가 없거나 혹은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좀 차단되어서 햇빛을 가질 수 없거나 아마 정원이는 그 순간에 내가 정말로
너무 초라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남들한테 충분히 주어지는 햇빛조차도 나는 못 가지는 존재인가 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저희가 태양이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해서 나오는데 태양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떠오른다 혹은 가라앉는다, 이거 양쪽 다 너무 아름다운 순간들인 것 같거든요. 떠오를 때도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심지어는 차분하게 이제 저물어 갈 때도 너무 내지가오 그 탕도 너무 아름답고, 그게 마치 마법 같은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구에 머물고 있지만 지구 조금 위로 올려다보면 우주 안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사랑이라든가 이런 감정들이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어떤 매직 같은 순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보여줄 수 있는 자연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그걸 좀 잘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영화가 빛의 예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활용한 앵글이나 혹은 특히 흑백의 경우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호치민에서 완전히 깜깜했는데 깜깜한 강가에서 찍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냥 그 밤을 보내는 거잖아요. 결국은 마지막에 둘이 떠오른 해를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념별 전화 받아주세요. 네. 그 해가 정말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둘의 마음이 가장 강력하게 연결될 때, 그것이 뭐 재회의 순간이든 아니면 사랑의 시작이든 그럴 때 해가 이 두 사람을 너무나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 영화를 관통하는 하나의 이미지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를 보시면서 많이들 캐치하셨겠지만 혹시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해가 그런 의미였구나 라는 생각을 지금 하신다면 개봉 이후에 엔차갈람이라는 것이 또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때 또 극장으로 달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미리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 노래를 좀 이 영화를 통해 처음 들었다 하는 세대도 아마 이 극장 안에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이라는 한국 가요입니다. 이게 김도영 감독의 취향을 반영한 곡일까? 당시 미니홈피의 배경음악이었을까? 뭐 이런 상상들을 하면서 보기도 했는데 어떤 선곡이었는지 들려주시면 좋겠고요. 두 배우분들은 혹시 당시에 실제로 즐겨 듣던 가요가 있었는지, 이 노래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사소하게는 궁금하고요. 물론 그 이면정 씨의 이 노래는 제 미디오피에 한 번쯤은 틀어져 있었던 노래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안은 음악 감독이 해주셨고, 그 가장 그 시대, 그러니까 미니홈피에 많이 나왔을 법한 노래들로 좀 추리면서 이거 그 시절에 또 한번 훑고 지나가는 노래여서 좀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또 비라는 단어가 나와서 저는 너무 하고 싶었고, 제가 안 그래도 그 질문 때문인지 몰라 좀 생각해봤거든요. 그 당시에 제 미디홈피에 뭐가 틀어져 있었는지. 저는 유재하 씨의 가리워진 길이었었는데 어쨌든 너무 이 노래가 이 영화에 잘 들어맞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사랑해 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저희 촬영 때 사실 분장실에서의 DJ는 교환 선배님이었어요. 늘 노래를 틀어주셨어가지고 교환 선배가 틀었던 노래들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또 저는 오늘과 되게 어울리는 곡인데요. 제가 호치민 촬영 때 오빠에게 얘기해준 곡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라는 피아노 곡인데 그 곡을 호치민 때 들었었죠? 제가 그 호치민 강가 장면에서 좀 감정적으로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가영 씨 얼굴 표정을 보고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풀샷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이제 타이트샷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풀샷은 안 보여요, 그 눈물이. 근데 거기서 정말 대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제가 재현을 하려고 했던 것도 기억나고, 근데 그때 가영 씨가 또 힌트처럼 모든 연기의 신처럼, 연기 도사처럼 이 노래를 딱 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 로렌스를 들으면서 다시 떠올리게 됐고, 그 장면의 감각을 그래요. 저는 그 대기실에서 루틴이 그 영화 혹은 그
당일 회차의 촬영에 대한 무드를 음악으로 계속 그 붕업을 시키거든요. 만약에 우리는 발라드를 많이 들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발라드를 많이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일부러 또 영향을 주고 싶어서 더 크게 이렇게 틀었던 것 같아요. 제 귀 옆에다가 네, 이렇게. 안 들을 수 없게. 네, 나 이런 감정이다. 이게 싸이월드 BGM도 약간 그런 무드죠. 나의 감정 상태를 알아채죠. BGM으로 알려주잖아요. 네. 뭐 기쁠 땐 앰플러의 미스유였나요? 네, 앰플로 그렇고 뭐 여러 많은 음악을 틀어놨던 것 같아요. 네. 전람회 2집. 네, 전람회 2집 전체 트랙이 다 좋아요. 네. 계속 그 마음을 전시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봐주겠지. 그래서 알아달라고 온몸으로 막 음악을 통해서 제 컨디션을 얘기했던 게 굉장히 수치스럽네요. 네. 아까 앰플로 얘기하실 때 제가 객석을 싹 봤는데 아마도 2000년대생으로 추정되는 분들은 그게 뭐야라는 표정으로 지금 듣고 계신 것을 제가 잠깐 봤는데 좋은 곡들 오늘 많이 나왔네요. 류이치 사카모토의 연주곡도 너무나 영화 팬들의 가슴 안에 오래 남는 곡이기도 하고 방금 구경 배우가 언급해주신 곡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아, 그 시대엔 이런 감정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더 이 영화의 분위기와 접합해서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보통 우리가 뭐 전매추 저매추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막 떠오르신 곡을 DJ로서 또 한 곡 추천해 주신다면 오늘 좀 그 멜로디 인트로가 하버드의 클린 앤 더티 다 메가 히트곡들이죠. 싸이월드. 이건 역시 밀리오피에서 엄청나게 들렸던 곡이기도 하죠. 당시에 약간 J-팝에 빠져 계셨나봐요. 맞아요. 네, 이렇게 다 들어요. 네. 네, 오늘 지나가시면서 혹은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네, 첨언하신 내용 있으세요? 아니요,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전혀 필요 없는 정도. 이번 역시 연재를 기다리겠습니다. 연재가 지금 쌓였네요. 연재한 곡들이. 마지막으로 제가 세 분께 공통 질문 하나 드리고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기려고 하는데요. 사랑의 얄궂은 점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시작은 항상 합의와 서로 통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데 끝이 그럴 수 없다는 게 가장 얄궂고 좀 야속한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이 영화가 그래서 더 귀하게 느껴져요. 사랑의 순간들도 애틋하게 그려내는 영화이긴 하지만 서로에게 진심을 담아서 안녕을 구할 수 있는 게 아까 문가영의 표현처럼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는 또 아니기에 이 작업을 통해서 정말 순수하고 귀하게 그 순간을 잡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가 이 작업을 통해 떠올리게 된 좋은 이별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이별의 조건에 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신 것도 있을 것 같고 혹은 그냥 무드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세 분이 생각하는 좋은 이별, 좋은 안녕은 어떤 건가요? 먼저 이별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제일 좋은 이별이지. 그럼 이제 저는 좋은 이별. 우리 영화 안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저 이 영화의 쾌감이 거기서 있었어요. 저는 이 영화에 제가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흑백 전에 끝나는데 이 영화는 그런 판타지를 선물 같은 기적을 만들어줘요. 날씨와 이동수단과 어떤 말도 안 되는 확률로 기적을 만드는 그게 전 영화의 그 쾌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픽션들을 만들어내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기 어렵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좋은 이별. 그냥 오랜만에 다시 만약에 마주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얼굴 찌푸리지 않고 나의 한때를 빛나게 해줘서 고마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 이별. 저는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사실 지금의 문가영은 좋은 이별이라는 게 사실 잘 뭔지 모르겠어요. 그걸 알아가기 위한 속의 과정에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막 제가 책 좋아하고 뭐 이런 것도 그런 답을 찾으려고 자꾸 그런 걸 찾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정원이와 은호가 좋은 이별을 했다고 성숙하다고도 생각하지만 또 반면에
제가 문가영으로서 있을 땐 또 그렇게 성숙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타이밍이 맞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은 그건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그 해답을 찾아서 살아보겠습니다. 진짜 만약에 매니아시면 지금도 만약에 할 수 있을까? 매직 이프 선생님. 네. 진짜 연기론에 있어요. 매직 이프 만약에 나라면. 짱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이별은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좀 다 보는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실 대부분 헤어질 때 좀 분노라든가 뭐 화 이런 것들이 좀 그 감정이 압도되어서 많이 이별을 하는 것 같아요. 남녀가 아니면. 근데 그런 마지막 감정들 말고도 그 처음 시작했던 감정들, 중간의 감정들도 한번 곱씹을 수 있는 게 좋은 이별인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이렇게 충분히 애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충분히 슬퍼야지 그 이후에 좋은 이별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슬픔이라든가 그거는 뭐 누구와 헤어지는 것이든 헤어지잖아요. 반드시 충분한 애도의 기간을 갖는 것, 이것이 좋은 이별을 만든 조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객 질문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분위기를 이어서 제가 사회자의 재량을 한번 지금 한번 발동을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끝에 이어서 나 최근에 진짜 좋은 이별했다. 그랬지만 크리스마스에 지금 여기 와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사연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혹시 계시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혹시 계신가요? 계시지 않으면 그것 또한 다행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질문 받아보죠. 오늘 준비한 선물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마이크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저랑 눈이 마주치셨기 때문에 중앙열의 두 번째 줄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립니다. 여기 계십니다. 빨간 모자 쓰고 계세요. 의복처럼 빨간 모자를 썼는데요. 두 분 배우께 이제 궁금한데, 이제 현실로 돌아온 두 분 배우들이 과연 그 과거를 잊고 다시 잘 살아갔을지, 그게 배우 극중의 인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지가 궁금합니다. 그 은호를 연기하면서 열심히 계산하지 않았어요. 굳이 궁금하지도 않고 은호 뭐 그리워할지, 저는 이게 딱 거기서 끝나서 좋은 이야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설정을 제가 갖고 들어간다면, 저는 이 영화의 매력 중에 하나가 모두가 은호였고 모두가 정원이었다. 근데 제가 이 영화의 세부적인 서사를 설명하려고 했으면 아마 지금의 감상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영화는 그 둘의 첫 만남을 굉장히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그리고 마지막 헤어짐도 정확하게 묘사를 하자는데 보여주자면 했는데, 그 사이에는 듬성듬성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게 이제 관객으로 하여금 체험할 수 있고 각자의 사랑의 기록들을 꺼내서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은호를 연기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어떤 정답을 내놓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감상을 해칠 것 같아서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사실 저도 교환 선배님이랑 비슷한 사실 대답을 하려고 하긴 했었는데요. 맞아요. 저희 영화가 헤어짐 이후에도 이렇게 비어있는 시간들이 있으면서 현재에서 만나는데, 저도 사실 비슷합니다. 그렇게 세세하게 계획을 짜는 순간 사실 그 뒤에 흑백으로 있었을 때의 연기들이 훨씬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멜로나 특히나 다시 재회했을 때의 이런 마음과 행동들이 되게 작은 손짓 하나, 작은 시선 하나가 되게 그 멜로의 농도나 감정에 되게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사실 채우기 시작하면 너무나 복잡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환 선배님 좀 너무나 치밀하게 생각하진 않았었던 것 같고 똑같이 그 뒤는 사실은 관객분들이 약간의 퀘스천 마크처럼 갖고 계셔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이 영화의 약간의 낭만과 많은 생각을 해주게 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낭만 지켜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듣고요.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사이드에 번쩍 손 드시는 분? 기억나요. 네 번째 줄에 계신 분요? 최대한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그 위험한 것들을 몇 개 지어냈죠. 눈빛 조심, 성인이었을 때. 다시 재회했을 때 눈빛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 둘의 다시 성인이 아니지. 그 시간이 지났을 때 그 간의 관계를 응원하는 영화는 아니니까. 네, 질문해주세요. 그 영화 원작을 보고 왔었는데 재회하는 장면에서 원작에서는 I miss you를 너를 놓쳤어라고 표현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번에 리메이크된 작품에서는 너를 놓쳤어를 가연 배우님이 내가 너를 놓았어로 표현을 해주셨던 게 기억에 남아서 원작의 후회의 정서를 그렇게 바꾼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그 정서를 어떻게 표현을 하려고 하셨는지랑 교환 배우님께서는 그 원작에서처럼 내가 너를 놓쳤어라고 똑같이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도 궁금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야지. 저는 그 원작은 좀 후회라든가 이런 감정이 많이 좀 짙게 남아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사실 포커스가 좀 더 잘 이별하는 것에 맞춰 있었기 때문에 너무 후회하고 너무 애절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 시절에 놓쳤고 또 동시에 우리가 놓았다, 그리고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그 방향을 조금 바꾸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심플한데 텍스트에 충실하게 수행해야겠다. 네. 네, 맞아요. 놓쳤어라는 표현도 좀 아릿하지만 저는 사실 놓았어라는 표현도 마음이 굉장히 오래 아릿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를 놓치고 내가 놓았던 그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이 둘이 시간이 흐른 뒤에 이렇게 성숙하게 주고받고 있구나라는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손에 많이 들어주셨는데요. 저기 빨간 옷 입고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전달해 드릴까요? 두 분이 빨간색이셨군요. 그럼 두 분 다 마이크 기회드리겠습니다. 네. 그 헤어진 이유가 마지막에는 만약에 이랬으면 헤어졌을 것 같아, 만약에 그랬으면 이혼했겠지 이러는데 마지막에 지하철에서 잡았으면 우리는 만났을 거야 영원히. 왜 꼭 지하철에서 잡았으면 만났을까라는 이유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 그게 저의 질문입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헤어지는 그 순간이었고, 그 질문과 대답은 사실은 정원이가 아주 솔직하진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순간, 그 질문의 그 순간, 정원이가 그 순간 아주 한 번 솔직하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원이가 아니야, 우리는 절대 안 됐을까 봐 이러지만 그날 그 순간에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이 또 은호를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줬구나. 아니야. 다시 또 정원이가 추술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질문이 그 정원이 처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진짜 딱 보여주는 순간이라고 생각했고, 그 순간 진짜 아픈 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지하철 문 닫히는 장면 생각해보면 둘이 헤어지게 되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죠. 근데 저는 항상 사람이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하는 말보다 신체 반응이 먼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은호의 그 뒷걸음질 치는 발과 우산을 꽉 쥐고 있는 손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갈등이 어떤 대사나 무언가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 이 지문도 굉장히 인상적인 영화다라는 생각을 그 장면에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옆에 또 빨간색 옷 입으신 관객분 마이크 드릴게요. 제가 착각해서 아닙니다. 네.
일단 영화 너무너무 잘 봤고요. 저는 영화를 보다 보면 등장인물 이름에 좀 집중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좀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은호랑 정원이란 이름이 너무너무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은호는 약간 유들유들할 것 같으면서도 호로 끝나니까 좀 단단한 느낌이고, 정원이는 약간 중성적인 느낌이면서도 잘 안 겹치는 것 같아서 제가 주변 정원이란 이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배우님들도 찍으면서 그런 어떤 이름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는지, 아니면 그런 비하인드가 있는지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혹시 장명소에서 일하시는 분이라서 이름에 대한 엄청난 지금 좋은 해석을 들려주셨는데, 배우분들 이름에 대한 얘기 들어보고 감독님 첨언하실 내용이 있다면 추가로 들어보죠. 아, 저는 제 이름 너무 마음에 듭니다. 가끔 교환 선배님 가든이라고 불러주기도 했는데 가든이인데, 또 그 정원이에게 그 가든이 중요하죠. 왜냐면 집을 나중에 지었을 때 정원이 있잖아요. 정원 속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 잔돈 교환을 애용하는 교환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 근데 저는 되게 은호야 그 발음에 타격감이 좋다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정원 앞에 은빛 호수가 강인가요? 호가 그냥 그래서 저 아무튼 그냥 되게 착 달라붙는 이름이긴 했어요. 네. 나중에 제가 영화 제목 지을 때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연락처 주고 가세요. 네. 되게 해석도 좋으시고, 네. 역시 영화는 같이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관객들이랑. 네, 정원하실 게 없다고 하고요. 이쪽 사이드 관객분께도 마지막으로 마이크 드려볼까요? 맨 뒤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립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10학번인데 16학번으로 저랑 정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4살 차이 나는 선배들이었는데 그때는 되게 차이가 많이 나 보였는데 여기서 너무 귀엽고 그렇게 청춘처럼 나와서 좀 개인적으로 재밌었고, 그냥 약간 상상력을 덧대서 하는 질문인데, 싸이월드 할 때 저희가 뭐 그 아까 BGM도 이렇게 자기 기분을 표현한다고 하셨었는데, 사실 이제 일촌명을 서로 일촌을 걸 때 일촌명을 짓잖아요. 그럴 때 약간 은호가 제가 봤을 때는 먼저 일촌 신청을 했을 것 같은데, 뭔가 서로 만약에 각자 은호와 정원이 일촌 신청을 할 때 했다면 일촌명을 뭐라고 했을지 약간 상상을 해봤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세계관이 지금 백석으로까지 만약에 매니아가 또 우리 만약에 네. 만약에 동호회에서 나오셨어요. 네. 매직이 프로모에서 오셨네요. 서로의 천명 이게 중요하죠. 그쵸. 사이비어 붙잡고 우와. 이 거의 키워드이긴 하죠. 엄청난 음악을 하는 밴드 같은데. 사이비어 붙잡고 엄청나게 멋진 음악을 하는 밴드. 사이비어 붙잡고는 괜찮은데요? 괜찮네요. 네, 사이비어 불짬뽕. 네. 그 일촌명이 뭐야라고 생각하실 2000년대생 관객분들이 친절한 해설을 드리자면, 요새는 인스타그램 같은 걸로 이제 서로 팔로잉을 하는 정도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수락을 할 때 어떻게 서로 이름을 부를까, 이렇게 둘만의 어떤 코드명 같은 걸 만드는 거죠. 모두에게 공개되는 그런 식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싸이월드에 썼던 도토리 가격이 지금 문득 떠오르는데, 네, 어쨌든 그런 시대가 있었답니다. 네, 오늘 영화 개봉 전이지만 또 크리스마스랑 아주 특별한 날에 영화를 미리 만나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과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정원이 돌아갈 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하는데, 저는 이 영화가 정말 집 같은 영화로 남을 것 같아요. 언제든 생각해보면 따뜻한 좀 기억의 집, 사랑의 집으로 두 사람을 떠올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본 극장 문을 정말 기분 좋게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말 연시에 가까운 분들과 보기 너무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리 보신 만큼 주변에 좋은 입소문 부탁드리고요. 관객 여러분께 끝인사 한 말씀씩 전해주시고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너무 열심히 작년에 만들었는데 이제 관객하고 만난다니까 정말 너무 설레고 행복해요. 여러분, 저희들이 만들었을 때 그 진심이 여러분들한테 가서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니까 또 되게 색다르고 혼자 추억을 했을 때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떠오르는 생각들이 많아서 너무나 기분 좋은 자리였고요. 다 보셨으니까 영화. 저는 사실 우리 영화를 보고 끝나면은 한 몇 분 동안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그런 감정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또 N차 관람을 한다면 더 좋고 입소문도 많이 많이 내주시고요.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작품에 참여한 배우이기도 하는데 지금도 영화에 대한 감상이 계속 실시간으로 변해요. 또 되게 생물 같은 영화니까 N차 관람을 유도하는 건 아니지만 이 영화가 잘 돼서 제가 충분히 섹시하게 될 수 있도록 농담이고 오늘 이 자리에 약속처럼 데이트하듯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금 한 번 더 저도 계속 오늘 집에 돌아가면서 오늘은 어떤 사람이었나 더 생각이 나면 곧 GV 자리 더 있으니까 다시 또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계속 고민해 볼게요. 계속 시간이 지나고 꺼내도 보고 싶은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의 여운을 오늘 하루 그리고 이후에 푹 젖어 계시는 건 괜찮지만 부디 전 연인에게 잔이라는 문자를 보내는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